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1995년 11월 항구 도시 부산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해풍이 거칠게 불어오는 골목 안쪽에 자리한 해운여관은 낡고 허름했지만 항구 노동자들과 여행객들로 늘 붐볐다. 경비원 한도일은 오전 5시에 출근해 여관 주변을 점검하는 것이 일과였다. 50살의 그는 이 일을 10년째 해오고 있었다. 별일 없는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평범한 삶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뒷마당을 돌아보던 도일은 쓰레기통 옆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울음소리. 처음엔 고양이 소리인 줄 알았다. 또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나? 도일은 손전등을 켜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낡은 담요 더미가 보였다. 담요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담요를 걷어내는 순간 도일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2명의 갓난아기가 서로를 껴안은 채 떨고 있었다. 파란 입술, 창백한 얼굴. 아이들은 추위에 떨면서도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고 있었다. 세상에. 도일은 황급히 담요를 집어들었다. 아기들의 몸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한 명은 울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기운이 없어 보였다. 괜찮아, 괜찮아. 도일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급히 여관 안으로 들어갔다. 보일러실로 가서 따뜻한 곳에 아이들을 눕혔다. 다행히 2 아이 모두 숨을 쉬고 있었다. 여관 주인 김 사장이 소란을 듣고 내려왔다. 무슨 일이야? 아기들이요. 뒷마당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김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쌍둥이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아기를 버릴 수가 있어? 도일은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려 했지만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 못했다. 너무 어렸고 너무 약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 어서 신고해. 경찰이 도착하고 이어서 보호소 직원들이 왔다. 아이들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저체온증은 심하지 않았고 며칠 치료하면 회복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일주일 후 도일은 보호소를 찾아갔다. 아이들이 궁금했다. 그날 이후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아이들은 어떻게 됐나요? 보호소 소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2 아이 모두 건강하게 회복했습니다. 하지만요. 친부모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을 다 수소문했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도일은 가슴이 먹먹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버린 것이 분명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양을 보내야죠. 다행히 해외 입양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일본과 독일에서요. 해외 입양이요? 네. 국내에서는 쌍둥이를 함께 입양하려는 가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나라로 보내게 됐습니다. 도일은 말문이 막혔다. 쌍둥이를 떼어놓는다는 것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다. 함께 보낼 수는 없나요?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한 달 후 도일은 보호소에서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봤다. 2 아기는 나란히 누워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마치 헤어지기 싫다는 듯이. 잘 살 거라. 도일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며칠 후 한 아이는 일본으로, 다른 아이는 독일로 떠났다. 서로의 존재도 모른 채 전혀 다른 세상으로 향했다. 도일은 그날 밤 여관 뒷마당에 섰다.
아이들을 발견했던 그 자리였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미안하다. 도일은 중얼거렸다. 무엇이 미안한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그날 이후로도 도일은 종종 뒷마당을 돌아봤다. 혹시 또 버려진 아이가 있을까봐. 하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세월이 흘렀다. 1995년의 그 추운 새벽은 점점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도일은 가끔 그 쌍둥이들을 떠올렸다.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하게 자라고 있을까? 도일은 알 수 없었다. 그 아이들이 20년 후 다시 이 도시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서로 얽히게 될 거라는 것을. 1995년 11월의 그 새벽, 두 아이는 각자의 길을 떠났다. 서로 다른 대륙,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삶을 향해. 하지만 그들의 혈육은 끊어지지 않았고 운명의 실은 여전히 이어져 있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그 실은 다시 두 사람을 이 도시로 불러들일 것이었다.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과거와 대면하기 위해. 그리고 그때가 오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다. 2015년 도쿄. 이준호는 검찰청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30살의 그는 이미 총망받는 검사로 자리 잡았다. 명문 와세다 대학 법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가 된 지 3년째였다. 이 검사님, 오늘 공판 준비는 다 되셨죠? 선배 검사가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준호의 책상은 늘 정돈되어 있었다. 서류는 날짜별로 분류되어 있고 펜은 일렬로 놓여 있었다. 그의 삶도 그랬다. 계획적이고 질서정연했다. 양부모인 이노우의 부부는 준호를 친자식처럼 키웠다. 부유한 변호사 집안이었던 이노우의 가문은 준호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했다. 준호는 그 기대에 부응했다. 하지만 준호는 늘 알고 있었다. 자신이 입양아라는 것을. 부모님은 숨기지 않았다. 10살이 되던 해 준호는 진실을 들었다. 너는 한국에서 왔단다. 우리가 널 선택한 거야. 그만큼 특별한 아이야. 양아버지의 말은 따뜻했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았다. 진짜 부모는 왜 자신을 버렸을까? 형제자매는 없을까?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준호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완벽해지면, 인정받으면 그 공허함이 사라질 거라고 믿었다. 법정에 선 준호는 냉철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다. 동료들은 그를 얼음 검사라고 불렀다. 이 검사는 너무 차가워. 인간미가 없어.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을 준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였다. 같은 시간 베를린. 박재민은 경찰서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밤샘 근무를 마친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30살의 재민은 형사과 소속으로 주로 조직 범죄를 담당했다. 박, 오늘 수고했어. 동료 경찰관이 어깨를 두드렸다. 재민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별 말씀을요. 재민의 책상은 준호와 달랐다. 서류가 어지럽게 쌓여 있고 커피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다. 그의 삶도 그랬다. 혼란스럽고 정돈되지 않았다. 양부모인 슈미트 부부는 선한 사람들이었지만 부유하지 않았다. 재민은 장학금으로 공부했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다. 경찰이 된 것도 안정적인 직업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재민도 자신이 한국에서 온 입양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준호와 달리 재민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왜 나를 버렸을까? 어린 시절 재민은 밤마다 울었다. 양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줘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동양인이라고 놀림받았고 집에서는 다른 아이였다. 그 분노는 재민을 경찰로 만들었다.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싶었다. 불공정한 세상에 맞서고 싶었다. 박, 너무 감정적으로 일하지 마. 상사가 자주 하는 말이었다. 재민은 범인을 대할 때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특히 아동학대나 유기 사건에는 더욱 그랬다. 죄송합니다. 재민은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분노를 사겼다. 어떻게 감정 없이 일할 수 있단 말인가? 어느 날 저녁 재민은 혼자 아파트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TV에서는 국제범죄 조직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한국과 유럽을 오가는 인신매매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재민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한국. 자신이 태어난 곳.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늘 마음속에 남아있는 곳. 언젠가는 가봐야지. 재민은 중얼거렸다. 진짜 부모를 찾을 수 있을까? 왜 버려졌는지 알 수 있을까? 도쿄의 준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늦은 밤 사무실에 혼자 남은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화려한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누구일까? 입양아로 산다는 것은 늘 이런 질문과 함께 사는 것이었다. 뿌리를 알 수 없는 나무처럼 준호는 늘 불안정함을 느꼈다. 그래서 더욱 법에 매달렸다. 법은 명확했다. 옳고 그름이 분명했다. 그 안에서만큼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며칠 후 준호는 상사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 이 검사 국제 공조 수사에 참여하게 됐네. 한국으로 파견 가야 해. 한국이요? 준호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태어난 곳, 하지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그래, 대형 조직 범죄 수사야. 일본과 한국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거지. 같은 시간 베를린의 재민도 비슷한 연락을 받았다. 박 유럽 국제경찰기구에서 연락이 왔어. 한국 수사에 지원이 필요하대. 한국이요? 재민의 눈빛이 변했다. 마침내 기회가 온 것이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대륙에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 준비하기 시작했다. 서로의 존재도 모른 채 운명은 그들을 같은 장소로 이끌고 있었다. 준호는 차분히 짐을 쌌다.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한국어 회화책을 가방에 넣었다. 완벽한 준비였다. 재민은 급하게 짐을 쌌다. 옷가지를 대충 집어넣고 여권을 확인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한 사람은 냉철하게, 한 사람은 열정적으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같은 목적지를 향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곧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 2015년 10월 부산. 준호는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20년 만에 밟는 고국 땅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이곳은 낯선 외국과 다름없었다. 이준호 검사님이십니까? 한국 검찰청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다. 준호는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지검 최 형사입니다. 숙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항구 도시 부산의 풍경이 펼쳐졌다. 어딘가 익숙한 듯 하면서도 낯설었다. 이번 사건이 꽤 복잡합니다. 최 형사가 브리핑을 시작했다.
서명수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보고서에서 봤습니다. 운송업계 거물이죠. 네,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가지만 실제로는 불법 자금 세탁과 인신매매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준호는 서류를 펼쳤다. 서명수 63세. 부산에서 30년간 운송업을 해온 인물.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뒤에서는 온갖 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었다. 증거가 확실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서명수는 교묘하게 증거를 인멸해 왔습니다. 이번에 국제공조로 정확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려는 겁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준호는 검찰청으로 향했다. 회의실에는 이미 수사팀이 모여 있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검찰청에서 파견 나온 이준호 검사입니다.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한국 검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이쪽은 독일에서 온 박재민 형사입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준호는 그를 보는 순간 묘한 느낌을 받았다. 재민도 준호를 보며 잠시 멈칫했다.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 같은 것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재민이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했다. 준호보다 한국어가 서툴렀다.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그 순간 이상한 전율이 흘렀다. 회의가 시작됐다. 수사팀장이 사건을 설명했다. 서명수는 1990년대부터 유럽과 일본을 연결하는 불법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주로 인신매매와 마약 밀수가 주요 범죄입니다. 스크린에 서명수의 사진이 떴다. 60대 남자, 날카로운 눈빛과 오만한 표정이었다. 문제는 증거입니다. 서명수는 절대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중간책들을 통해 처리하죠. 준호가 질문했다. 자금 세탁 루트는 파악됐습니까? 일부는 파악했지만 전체 그림은 아직입니다. 그래서 이준호 검사님과 박재민 형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재민이 끼어들었다. 유럽 쪽 정보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명수와 연결된 조직이 베를린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협력해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준호와 재민은 복도에서 마주쳤다.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준호가 제안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한국어 잘하시네요. 재민이 먼저 말을 꺼냈다.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박 형사님은? 저는 잘 못합니다.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준호는 재민을 관찰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체격.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었다. 실례지만 입양아이신가요? 준호의 직설적인 질문에 재민이 놀랐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양됐습니다. 저는 독일로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같은 처지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언제 입양되셨습니까? 1995년이요. 갓난아기였다고 들었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저도 1995년입니다. 재민도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이 겹쳤다. 혹시 발목에 점이 있으신가요? 재민이 갑자기 물었다. 준호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도 있거든요. 오른쪽 발목 안쪽에. 두 사람은 서로의 발목을 확인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크기의 점이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설마
재민이 중얼거렸다. 아닐 겁니다. 준호는 이성적으로 부정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확인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입양 기록을 찾아보는 겁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보호소를 찾았다. 1995년 당시의 기록을 요청했다. 11월에 입양된 아기들. 네, 있습니다. 직원이 낡은 파일을 꺼냈다. 쌍둥이 남아. 1995년 11월 5일 발견. 11월 30일 각각 일본과 독일로 입양. 준호와 재민은 서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발견 장소는 부산 중구 해운여관 뒷마당. 재민의 손이 떨렸다. 준호는 표정을 감췄지만 내면은 요동치고 있었다. 우리가 형제라는 겁니까?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DNA 검사를 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길고도 짧았다. 두 사람은 수사를 계속하면서도 서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과가 나왔다. 99.9% 일치합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확실합니다. 의사의 말에 재민은 주저앉았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20년 만에 찾은 형제.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호소 직원이 추가 서류를 꺼냈다. 당시 아기들을 버린 여성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해운여관에서 일하던 하녀였다고. 이름이 뭡니까?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서명수라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명수. 지금 수사하고 있는 바로 그 인물. 준호는 호텔방에서 밤새 자료를 검토했다. 서명수와 자신들의 연결고리. 우연일 수 없었다. 하지만 냉철한 검사로서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됐다. 증거가 필요해. 준호는 중얼거렸다.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법정에서 통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다. 반면 재민은 전혀 달랐다. 그는 술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내 아버지가 범죄자라고. 재민은 잔을 단숨에 비웠다. 평생 궁금해했던 친부모.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이 평생 쫓아온 그런 인간이라니. 말도 안 돼. 재민은 테이블을 내리쳤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다. 다음 날 아침 수사팀 회의가 있었다. 준호는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재민은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박 형사님, 괜찮으신가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재민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오늘 서명수의 회사를 압수수색합니다. 팀장의 발표에 모두가 긴장했다. 이준호 검사님과 박재민 형사님도 동행해 주십시오. 현장에 도착하자 서명수의 회사는 고층 빌딩이었다. 명수물류 간판이 거대하게 걸려 있었다. 수색영장입니다. 검사들이 영장을 제시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사장님 계십니까? 지금 안 계십니다. 비서가 대답했다. 하지만 준호는 놓치지 않았다. 비서의 시선이 잠깐 위층을 향한 것을. 위층을 수색하겠습니다. 준호는 팀원들과 함께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사장실 문을 열자 한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명수였다. 드디어 오셨군요. 서명수는 천천히 돌아섰다. 60대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인물이었다. 서명수 씨,
저는 부산지검 소속.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온 검사님이시죠? 서명수는 준호를 찬찬히 훑어봤다. 그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혹시 나이가 30입니다. 그렇군요. 서명수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준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재민이 들어왔다. 서명수를 보는 순간 재민의 몸이 굳었다. 서명수도 재민을 봤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2명. 서명수는 중얼거렸다. 그는 준호와 재민을 번갈아 봤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체격. 설마 무슨 말씀이십니까? 준호가 냉정하게 물었다. 하지만 서명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책상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당신들이 살아있었구나. 그 말에 재민이 폭발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우리 아버지야? 재민은 서명수의 멱살을 잡았다. 동료들이 황급히 말렸다. 박 형사님 진정하십시오. 하지만 재민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대답해. 우리를 버린 게 당신이야? 서명수는 재민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래. 내가 너희 아버지다. 침묵이 흘렀다. 재민은 서명수를 놓아주며 뒤로 물러섰다. 준호는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다. 왜 우리를 버렸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서명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너희 어머니는 우리 집 하녀였어. 내가 실수를 했지. 실수. 재민이 비웃었다. 강간을 실수라고 표현하나? 서명수는 고개를 돌렸다. 당시 나는 결혼한 상태였어. 아내가 알게 됐고 집안이 난리가 났지. 아내 가족은 재벌이었어. 그들이 압력을 넣었어. 그래서 우리를 버린 거야? 너희 어머니에게 돈을 줬어. 아이들을 낳고 키우라고. 하지만 서명수는 말을 멈췄다. 하지만 뭐? 어머니는 아이들을 버렸어. 그리고 돈을 가지고 사라졌지. 준호는 차갑게 물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른다. 20년 동안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재민은 벽에 주먹을 내리쳤다. 거짓말. 당신이 우리를 버린 거잖아. 믿든 말든 그게 진실이야. 서명수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젊은 여자가 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너희 어머니야. 이름은 김수연. 준호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자신과 닮은 부분이 있었다. 눈매와 코가 비슷했다. 왜 지금까지 찾지 않았습니까? 찾았어. 미친 듯이 찾았어. 서명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아마 이름을 바꾸고 다른 곳으로 갔을 거야. 재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당신은 아무 책임도 없다는 거야? 우리를 버린 건 어머니고 당신은 피해자라는 거야? 아니, 나도 책임이 있어. 서명수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제대로 처리했어야 했어. 하지만 나는 비겁했어. 준호는 냉정하게 말했다. 감동적인 고백이지만 우리는 당신을 체포하러 온 겁니다. 불법 자금 세탁과 인신매매 혐의로. 서명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체포해라.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어.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모든 범죄 기록을. 만약 내가 거부한다면? 준호는 서명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찾아낼 겁니다. 당신이 협조하든 안 하든. 재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밖으로 나갔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따라갔다. 복도에서 재미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형. 준호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재미는 고개를 돌렸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우리 아버지가 저런 인간이야. 범죄자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 있어? 당신은 감정이 없어.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그럼 언제?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재미는 허탈하게 웃었다. 당신은 정말 로봇 같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20년 만에 만난 형제.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탓에 같은 피를 나눴어도 너무 달랐다. 서명수의 체포 소식은 언론을 뜨겁게 달궜다. 부산의 거물 사업가가 국제범죄 조직과 연루됐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검찰 서명수 회장 긴급 체포. 30년간 자금 세탁 의혹. 인신매매 조직과 연결고리. 신문 헤드라인이 매일 터져나왔다. 하지만 정작 준호와 재미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구치소 조사실에서 준호는 서명수를 마주했다. 변호사도 배석했지만 서명수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었다.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준호는 녹음기를 켰다.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이었다. 1990년부터 시작된 자금 세탁 경로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서명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모든 걸 자백하면 너희는 만족할 수 있겠니?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법적 절차입니다. 법적 절차. 서명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너는 정말 내 아들이 맞나? 이렇게까지 냉정할 수 있어? 준호의 펜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곧 다시 움직였다.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서명수는 한숨을 쉬고 진술을 시작했다. 30년간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드러났다. 유럽과 일본을 오가는 자금 세탁, 위장 회사를 통한 불법 송금, 그리고 인신매매 조직과의 거래.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돈이 필요했어. 권력이 필요했어. 그게 이유입니까? 그래. 나는 원래 가난한 집 아들이었어. 이 도시에서 살아남으려면 더러운 일도 해야 했지. 준호는 묵묵히 받아 적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같은 시간 재미는 해운여관을 찾아갔다. 20년 전 자신이 버려졌던 바로 그곳이었다. 여관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낡고 초라한 건물. 재미는 뒷마당으로 향했다. 여기가. 그 순간 한 노인이 다가왔다. 누구시오? 저는 경찰입니다. 재미는 신분증을 보여줬다. 혹시 한도일 씨 아십니까? 내가 한도일이요. 무슨 일이요? 재민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바로 이 사람이 자신을 발견한 경비원이었다. 20년 전 여기서 쌍둥이 아기를 발견하신 적 있습니까? 도일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떻게 그걸? 당신이 혹시? 네, 그 아기 중 한 명입니다. 도일은 재민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살아있었구나. 잘 자랐구나. 당신은 왜 우리를 구해줬습니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당시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도일은 고개를 끄덕였다. 잊을 수가 없지. 그렇게 추운 날이었는데 아기들이 서로 껴안고 있었어. 조금만 늦었어도. 재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우리 어머니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김수연이라는 여자였지. 여기서 일했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조용하고 순한 아이였어. 20살도 안 됐을 거야. 근데 어느 날 배가 불러오더니 갑자기 사라졌지. 서명수라는 사람 아십니까? 도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 인간, 자주 여기 왔었지. 수연이를 괴롭혔어. 괴롭혔다고요? 강제로. 방으로 데려가곤 했어. 수연이가 울면서 싫다고 했지만 그 인간은 권력이 있었어. 아무도 말릴 수 없었지. 재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 후로 수연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기를 낳고 돈을 받았다고 들었어. 그리고 어느 날 아기들을 여기 두고 사라졌지. 나는 다음 날 아침에 발견한 거야. 왜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까? 도일은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 우리는 다들 겁쟁이였어. 재미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저녁 준호와 재미는 호텔 로비에서 만났다. 서로 무거운 표정이었다. 형, 저 해운여관에 다녀왔습니다. 재민이 그날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준호는 묵묵히 들었다. 어머니는 피해자였군요. 그래. 하지만 우리를 버린 건 사실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재미는 준호를 노려봤다. 이해? 당신은 뭐든 이해하네. 감정이 정말 없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보여줘. 화를 내든 울든 뭐라도 해봐. 준호는 침묵했다. 재미는 답답했다. 우리 형제잖아. 같이 버려진 쌍둥이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벽을 쌓아? 준호가 말을 멈췄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감정이 비쳤다. 저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완벽해야 했습니다. 입양아라는 딱지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했죠. 감정을 보이면 약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미는 처음으로 준호의 다른 면을 봤다. 나는 달랐어. 나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어. 그래서 늘 문제아 취급받았지.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형,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요? 서명수를. 우리 아버지를. 준호는 천천히 대답했다. 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게 끝이야? 우리 친아버지인데. 그래서 더 공정해야 합니다. 사적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재미는 답답했지만 준호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내일 최종 조사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증거를 확보할 겁니다. 그럼 법정에 넘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재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다. 그날 밤 재미는 서명수에게 면회를 신청했다. 준호는 말렸지만 재미는 고집했다. 나 혼자 가겠습니다. 면회실에서 재민과 서명수는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왜 왔니? 물어볼 게 있어서요. 뭐든 물어봐. 후회합니까? 우리를 버린 건? 서명수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다. 매일 후회했다. 20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그럼 왜 찾지 않았어요? 찾았어. 미친 듯이 찾았다고 했잖아. 거짓말. 재민이 소리쳤다. 간수가 경고했지만 재민은 신경 쓰지 않았다. 당신은 우리를 찾은 적 없어. 그저 불편한 과거를 묻으려고 했을 뿐이지. 서명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재민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재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명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재민아. 재민이 멈춰 섰다. 적어도 잘 자라줘서 고맙다. 재민은 대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서명수의 재판일이 다가왔다. 검찰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 30년간의 범죄 기록, 자금 세탁 경로, 인신매매 조직과의 연결고리까지 모두 드러났다. 이번 재판은 확실히 승소할 겁니다. 검사팀은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준호는 불안했다. 아무리 증거가 확실해도 서명수는 교활한 인물이었다. 재판 전날 밤 준호는 사무실에서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준호 검사님입니까?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누구십니까? 제 이름은 김수연입니다. 준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김수연. 자신의 친어머니. 어떻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찾았습니다. 뉴스에서 당신을 봤어요. 준호의 손이 떨렸다. 20년 만에 듣는 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재민에게 연락했다. 형, 급히 만나야 합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재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두 사람은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다. 구석자리에 40대 중반의 여자가 앉아 있었다. 초췌하고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사진 속 젊은 여자와 같은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수연 씨?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준호. 재민. 그녀는 두 아들을 번갈아 봤다.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민은 차가운 표정으로 앉았다. 20년 만에 하는 말이 미안하다는 거예요? 재민아. 저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수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준호는 침착하게 물었다. 왜 우리를 버렸습니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서명수에게 폭행당했을 때 저는 19이었어요. 도망치려 했지만 그는 권력이 있었죠.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버렸다고요? 재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서명수가 돈을 줬어요. 아이들을 키우라고. 하지만 저는 당신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당신들을 보면 그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고통을, 그 수치를. 수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너무 어렸어요. 겁이 났어요. 그래서 준호는 묵묵히 들었다. 재민은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게 변명이 돼요? 당신 고통이 중요해서 우리를 버린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재민은 일어섰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들과 살면서 매일 밤 울었다는 거 알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2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재민은 밖으로 나가버렸다. 준호는 수연을 바라봤다. 진정하십시오. 준호야, 너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니? 준호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아.
나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이 내일입니다. 서명수에 대한. 알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증인으로 출석하실 수 있습니까? 수연은 놀란 표정이었다. 나를? 당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서명수의 범죄를 입증하는데. 하지만 두렵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건 옳은 일입니다. 수연은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증언하겠어요. 준호는 밖으로 나와 재민을 찾았다. 재민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형은 담배를 피우셨습니까? 독일 가서 시작했지.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에 안 좋습니다. 알아. 재민은 담배를 끄고 준호를 봤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어? 훈련입니다. 어릴 때부터. 난 안 돼. 감정을 숨기는 거.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내일 재판에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뭐? 제가 요청했습니다. 재민은 황당하다는 표정이었다. 너 미쳤어? 저 여자를 믿어? 믿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차이가 뭐야? 증언이 사실이면 됩니다.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재민은 고개를 저었다. 너 정말 이해 안 돼. 그날 밤 준호는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부산 야경이 보였다. 나는 정말 감정이 없는 걸까? 준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머니를 만났을 때, 서명수를 조사할 때, 그 모든 순간에 감정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단지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었다. 문득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호는 당황했다. 언제부터인가 울음을 잊어버렸었다. 아버지, 어머니. 준호는 중얼거렸다. 양부모를 말하는 건지, 친부모를 말하는 건지도 모호했다. 같은 시간 재민은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미 소주 2병을 비웠다.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재민은 중얼거렸다. 친부모를 찾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괴로웠다. 나는 뭘 원하는 거지? 복수, 용서, 아니면 그저 인정? 재민은 알 수 없었다. 술을 마셔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재판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언론, 방청객, 그리고 서명수의 가족들까지 모두 모였다. 준호는 검사석에 앉았다. 재민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다. 피고인 서명수, 기립하십시오. 서명수가 일어섰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다. 검사, 증인을 신청하십시오. 준호가 일어섰다. 증인 김수연을 신청합니다. 문이 열리고 수연이 들어왔다. 방청석이 술렁이었다. 서명수는 수연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수연. 수연은 서명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20년 만의 대면이었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했다. 준호가 질문을 시작했다. 증인은 1995년 당시 피고인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저는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이었다. 증언은 계속됐다. 수연은 모든 진실을 털어놨다. 준호는 냉정하게 질문을 이어갔고 재민은 주먹을 불끈 쥐고 지켜봤다. 그렇게 재판은 진행됐다. 과거의 상처가 법정에서 하나씩 드러났다. 재판은 사흘째 계속되고 있었다. 검찰은 서명수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수십 명의 증인과 방대한 증거를 제출했다.
증인 피고인이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유럽으로 송금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약 200억 원입니다. 그 돈의 출처는 불법 자금 세탁으로 확인됩니다. 준호는 차분하게 신문을 진행했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고 증거는 확실했다. 서명수의 변호인은 반박을 시도했지만 준호의 준비는 완벽했다. 이에 있습니다. 검사의 증거는 정황 증거에 불과합니다. 기각합니다. 판사는 냉정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이다. 재민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친아버지가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증인 김수연을 다시 신청합니다. 준호의 말에 수연이 다시 증인석에 섰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증언이 필요했다. 증인 1995년 11월 당시 상황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수연은 심호흡을 했다. 저는 피고인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이었어요. 그 돈으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아이들을 낳고 키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날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버렸습니까? 네. 방청석이 술렁이었다. 재민은 고개를 숙였다. 아무리 들어도 그 대답은 고통스러웠다. 증인, 그 후 피고인과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이름을 바꾸고 서울로 도망쳤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어 살았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서명수의 보복이 무서워서. 준호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증인은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수연은 서명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아니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서명수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변호인, 반대 신문 있습니까? 있습니다. 서명수의 변호인이 일어섰다. 증인, 피고인에게서 받은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사용했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이득을 본 것 아닙니까? 이에 있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변호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 질문을 바꾸십시오. 변호인은 다른 각도로 공격했다. 증인이 아이들을 버린 것은 피고인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선택 아닙니까? 수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증인, 대답해 주십시오. 자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방청석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그만하십시오. 이건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짓입니다. 방청객,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경고했다. 하지만 재민은 멈추지 않았다. 당신들은 법만 알지 사람의 고통은 모릅니다. 법정 경위가 재민을 끌어냈다. 준호는 동생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다. 휴정 시간, 준호는 밖으로 나와 재민을 찾았다. 재민은 복도 구석에서 고개를 묻고 있었다. 형, 나 혼자 있고 싶어. 형의 마음을 압니다. 압니까? 재민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은 감정이 없잖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보여줘. 지금 당장.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재민의 어깨를 잡았다. 저도 힘듭니다. 어머니의 증언을 들을 때마다, 서명수를 신문할 때마다 매번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럼 왜 표정 하나 안 변해? 습관입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이.
재민은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처음으로 동생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우리 정말 다르게 자랐구나. 네, 하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뭐? 진실을 밝히는 것, 정의를 실현하는 것.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이 재개됐다. 마지막 증인은 한도일이었다. 증인, 1995년 11월 5일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쌍둥이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도일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다. 얼마나 추웠는지, 아기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였는지. 만약 제가 30분만 늦게 발견했어도 아기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준호는 마지막 질문을 했다. 증인은 피고인이 그 아기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죠.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서명수는 이 지역에서 권력이 있었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최후 변론 시간이 왔다. 서명수의 변호인이 먼저 나섰다. 피고인은 젊은 시절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30년간 성실히 사업을 운영했고 많은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그의 모든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준호의 차례가 왔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방청석을 둘러봤다. 재민과 눈이 마주쳤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30년간 성실히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다릅니다. 피고인은 30년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금 세탁, 인신매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여성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준호는 수연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김수연 씨는 19세의 피고인에게 폭행당했습니다. 그 후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두 아이는 버려져 낯선 나라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피고인의 범죄를 묵과한다면 우리는 정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방청석은 숨죽이며 들었다. 피고인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사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준호는 자리에 앉았다. 재민은 눈물을 닦았다. 판사가 입을 열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십시오. 서명수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재판정을 둘러봤다. 수연, 준호, 그리고 방청석의 재민까지.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놀랐다.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수연 씨에게 그리고 제 아들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서명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바꾸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준호와 재민을 바라봤다. 준호, 재민, 너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비록 내가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지만 너희는 훌륭하게 자랐다. 재민은 고개를 돌렸다. 준호는 무표정했다.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서명수는 앉았다. 판사는 휴정을 선언했다. 일주일 후 판결일이 왔다. 재판정은 다시 한번 사람들로 가득 찼다. 언론, 방청객,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 준호는 검사석에, 재민은 방청석에, 수연은 증인석 근처에 앉아 있었다. 서명수는 피고인석에서 담담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립. 판사가 입장했다. 모두가 일어섰다. 착석하십시오. 판사는 두꺼운 판결문을 펼쳤다.
피고인 서명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피고인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5년간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금 세탁, 인신매매 방조, 그리고 성폭력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판사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특히 피해자 김수연 씨에게 가한 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들을 유기한 행위는 인륜을 저버린 것입니다. 서명수는 고개를 숙였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서명수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과 안도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준호는 무표정했지만 속으로는 안도했다. 재미는 복잡한 표정이었다. 추가로 몰수 및 추징금 200억 원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서명수는 법정 경위에게 끌려가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다. 준호와 재민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이 끝나고 재판정 밖은 기자들로 북적였다. 이준호 검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들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피고인이 친아버지라는 사실이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개인적 감정과 직무는 분리했습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준호는 기자들 사이를 빠져나왔다. 재민이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다. 형, 고생했어.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커피를 앞에 두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끝났네. 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네, 끝났습니다. 근데 왜 허전하지? 아마도 우리가 원했던 결말이 아니어서 그럴 겁니다. 재민은 쓴웃음을 지었다. 맞아. 난 행복한 가족을 상상했었어. 아버지가 우리를 안아주고 어머니가 미소 짓고.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그래, 동화. 근데 현실은 달랐어. 준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이 항상 좋은 건 아니더라. 맞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의 말이 맞았다. 너 일본으로 돌아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형은? 나도. 독일로 돌아가야 하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20년 만에 만난 형제. 너무 다르게 자랐지만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형, 연락하고 지냅시다. 준호의 제안에 재민은 놀랐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다니. 감정이 생긴 거야? 원래 있었습니다. 단지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죠. 재민은 웃었다. 준호도 드물게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준호는 수연을 만나기로 했다. 작은 공원 벤치에서였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아니, 방금 왔어. 수연은 여전히 초췌해 보였다. 재판은 끝났지만 그녀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었다. 재민이도 올까 했는데 아직은 힘들대요. 이해해요. 저도 아직 어머니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노력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닦았다. 준호야,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착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성적일 뿐이죠. 아니야. 너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줬어.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겁니까? 모르겠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야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십시오. 고마워. 근데 너무 부담 갖지 마. 나는 괜찮아. 하지만 수연의 표정은 괜찮지 않았다. 준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일주일 후 준호와 재민은 해운여관을 다시 찾았다. 자신들이 버려졌던 바로 그곳이었다. 뒷마당은 여전히 낡고 초라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여기가 시작이었구나. 재민이 중얼거렸다. 네, 그리고 어쩌면 끝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야? 과거는 여기 묻고 가는 겁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의 말이 맞았다. 형, 우리 사진 찍을까요? 사진? 네. 20년 만에 만난 기념으로. 재민은 웃었다. 좋아. 찍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셀카를 찍었다. 똑같은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신기하다. 우리 진짜 똑같이 생겼네. 일란성 쌍둥이니까요. 그래도 성격은 완전히 다르지.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 서로 배울 게 있으니까요. 재민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 점점 인간미가 생기는 것 같아. 형도 점점 이성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한 달 후 준호는 일본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한국과의 연결은 끊지 않았다. 재민과는 주기적으로 연락했고 수연과도 가끔 통화했다. 재민도 독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한국이 있었다. 그리고 형제가 있었다. 1년 후 준호와 재민은 다시 부산에서 만났다. 이번에는 무거운 이유가 아니라 단순히 만나고 싶어서였다. 형, 오랜만입니다. 그래, 잘 지냈어? 네, 형은요? 나도 잘 지냈어. 두 사람은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로웠다. 너 결혼 생각 없어? 아직은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래. 근데 언젠가는 해야겠지. 그때는 서로 축하해 줍시다. 당연하지. 우리 형제잖아.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 준호야. 네. 우리 다행이다. 무엇이오? 살아있어서. 그리고 서로를 찾아서.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한동안 서 있었다. 20년 전 추운 새벽에 버려진 두 아기.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서로의 곁에 서 있었다. 과거는 아팠지만 미래는 열려 있었다. 서명수는 감옥에 있었고 수연은 치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준호와 재민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형, 다음에는 어머니도 같이 만나는 게 어떨까요? 그래도 될까? 시도는 해봐야죠. 재민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시도해보자.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갔다. 뒤에는 과거가 있었고 앞에는 미래가 있었다. 버려진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찾았고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재민도 같은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그래, 우리는 살아남았어. 두 형제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위안이었다. 고백의 시간,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